더 시작을 할 텐데요.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 모시고 자세한 얘기 나누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주말 동안에 있었던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 얘기부터 좀 네. 나눠봐야 될 것 같습니다. 화재를 진압하는데도 좀 시간이 오래 걸렸고 또 그 피해를 입은 전산망 복구하는데 또 오래 걸릴 것 같아요. 지금 과방위원이시기도 하고 뭐 이런 전산 관련해서 좀 잘 아실 것 같은데 해법으로 이런 얘기를 하셨더라고요. 조선왕조실록을 분산 보관했던 것처럼 데이터 센터의 지리적 분산, 지리적 분리 보관이 필요하다라고 하셨는데 지금도 분리는 되어 있잖아요. 근데 뭐가 문제였던 건가요? 지금 보면 이 국가정보관리원이라는 곳이 그 대전에 이제 본원이 있고 대구랑 광주에 분원이 있긴 합니다. 네. 근데 우리가 이렇게 봐야 돼요. 우리가 백업이라는 얘기를 보통 하잖아요. 네. 이런 겁니다. 백업이라는 건 사본을 하나 두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보가 유실되지 않는다는 것을 확인하는 것이 백업이거든요. 네. 항상 여러 카피를 둔다. 근데 여기서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요즘 전산 시스템 개발할 때는 고가용성이라는 얘기를 합니다. 이게 뭐냐면은 서버가 세 군데에서 언제든지 한 군데가 딱 어떤 이유든지가 중단되게 네. 되면은 바로 다음 지역에 있는 서버로 가동이 될 수 있도록 이 상태를 만들어 놓는 게 고가용성이거든요. 예. 근데 이 고가용성 대응이 전혀 안 돼 있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예. 요즘 예를 들어 네. 민간 기업의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면요. 아니면 요즘은 개인 개발자라도 자기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요. 그런 거를 클라우드라는 걸 이용해 가지고 여기서 고장나도 저기서 당연히 바로 돌아갈 수 있도록 구성해 놓는 것이 기본이거든요. 네. 근데 지금 우리가 대한민국 정부의 한 17,000여 개 정도 되는 서비스들을 개발할 때 쓰는 전자정부 프레임워크라는 거는 사실 90년대 후반때부터 이게 설계되기 시작돼 가지고 모든 한번 구성된 시스템들이 네. 그런 고가용성, 그러니까 이 한번 고장 나면 다른 곳에서 바로 가동될 수 있게 하는 그런 것들이 대응이 안 되거든요. 그래가지고 이 문제가 발생했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지금 대구와 광주에 있는 분원이 전혀 그 기능을 수행하지 못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를테면은 뭔가 그 데이터를 저장은 하고 있는데 이게 국민한테 서비스를 하려면은 네. 또 다른 기능이 필요한 건데 그건 전혀 안 되는 거다. 그렇죠. 그리고 그게 보통 우리가 네이버, 카카오 이런 곳에 보면은 예. 거기도 서버가 고장날 수 있지 않습니까? 네. 물론 건물이 통째로 불타고 이런 건 약간 다른 문제지만은 그랬을 때 보통 0.1초 만에 다른 서버로 넘어가도록 구성을 해놓습니다. 예. 예를 들어 네이버에서 우리가 뭐 네이버 블로그를 운영하는 서버가 있다. 네. 그럼 그런 것들이 뭐 몇백 대 있을 겁니다. 근데 한두 개 고장 나면은 바로 백업 서버 한두 개가 바로 투입될 수 있도록 그렇게 구현해 놓은 것이 고가용성인데 네. 전혀 정부 서비스에 지금 그런 게 안 돼 있었다. 지금 정부에서는 한 2주 정도 완전 복구하는 시간 걸릴 거다라고 하잖아요. 그 기간 안에 뭐 추석 연휴도 있고 해서 국민들 걱정이 큰데 2주 안에는 복구가 가능할까요? 그러니까 이게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전자정부라는 것이 90년대 후반부터 구축되기 시작했거든요. 네. 그런데 이 컴퓨터 프로그램이라고 하는 것은 계속 돌아가는 서버가 있으면 괜찮겠지만은 그 프로그램이 원래 컴파일이라는 걸 하고 그다음에 이제 그걸 가동시키는 과정이 있거든요. 근데 2000년대쯤에 개발되고 2000년대 초반에 개발된 시스템들이 17,000여 개의 시스템 중에 어딘가 있을 거란 말입니다. 이런 것들은 그것을 다시 컴파일이라는 과정을 거치게 하는 컴퓨터를 설정하는 것만 해도 한참 걸릴 때가 있습니다. 예. 그런데 이게 시스템이 17,000개 정도 되면요. 그래도 사람이 한 번씩 들여다봐야 되면은 100명을 투입해도 어떻게 하루에 몇십 개씩 하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게 지금 굉장히 문제고 저는 큰 틀에서 네. 이게 이번에는 실수로 인한 실화니까 저희가 이렇게 보고 있는 것이지 만약에 전시에 누가 공격했다 아니면 테러를 누가 감행했다 이러면은 대한민국 정부가 그냥 뻗어버리는 상황을 우리가 노정한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문제는 이 시스템들이 완전히 아까 말했던 고가용성을 확보할 때까지 계속 고쳐나가기 전까지는 계속 문제가 존재하는 겁니다. 네.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어제 처음으로 이제 국민에게 송구하다라는 얘기를 했고, 당연히 이중 운영 체계가 필요한데 그 시스템 자체가 없었다는 게 놀랍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얘기를 좀 들어보면 지금은 뭐 빨리 뭐 수습을 해야 되고 지금 본인의 어떤 국정 책임자로서 송구하지만 왜 지난 정부 때 대비가 안 됐는지 놀랍다 뭐 이런 얘기거든요. 다 알다시피 적자 재정이고 민주당이 예산 삭감 계속 했고 그리고 지금 저희가 봐야 될 거는 보안이나 아니면 이런 고가용성, 네. fail safe라고 하는 거 이런 기능 같은 경우에는 사고가 터져야지만이 그 가치를 사람들이 인식하기 시작하는 기능입니다. 우리가 지금도 보면 대한민국 국민들한테 국민연금에 대해서 얘기하면요, 나 차라리 지금 연금 안 내고 내가 쓸래 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네. 그게 왜냐, 나중에 노후가 닥치기 전까지는 그것의 가치를 온전하게 인정하기 어렵거든요. 뭐 알 수가 없죠. 그 모르죠. 마찬가지로 지금 이런 것들을 사실
기재부 같은 곳에서 제일 먼저 예산 잘라버리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음. 자, 냉정하게 아까 말했던 것처럼 이거는 이미 저희가 테러 집단이나 아니면 우리의 적성국에게는 우리의 안보적 위협으로 노출된 겁니다. 네. 대전에 있는 이 데이터 센터가 타격을 입으면은 대한민국 정부가 마비되더라. 마비되는구나. 그러면은 사실 이걸 보완할 때까지 아까 말했듯이 위협이 계속되는 것이고 안보상의 위협이니까 최우선 대처해야 됩니다. 네. 그런데 그러면 이재명 대통령 입장에서 그러면 당신께서 지금 환심사기회가 하고 계시는 13조 원 쿠폰 주도 성장 네. 이거 안 하고 여기에 돈 넣을 수 있겠습니까? 이거 적어도 전산 시스템 제 생각에 17,000여 개의 시스템을 리팩토링 하려고 그러면은 조 단위로 돈 들어갈지도 모릅니다. 그러면 그거 13조 원 생색내기 안 하고 여기에 돈을 우선 투입하겠습니까? 그걸 답하는 게 이재명 대통령 역할이지. 지금 가서 뭐 전 정부에서 안 했다 뭐 이런 얘기 하는 거는 말 그대로 졸렬하죠, 그거는. 예. 일단 이게 지금 최우선 과제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 같고, 근데 국민의힘에서도 지금 뭐 민주당도 전 정부 때 대처 못했던 얘기를 하는 것 같고, 국민의힘의 경우에도 과거에 이재명 대통령이 이제 민주당 대표 시절 했던 네. 얘기를 꺼내 들고 있어요. 2023년에도 행정부 전산망 마비가 된 적이 있다 보니까 그 당시 이재명 대통령은 대통령의 대국민 사과와 행안부 장관 경질을 요구했다. 그러면서 지금 뭐 윤호중 장관 거취 어떻게 할 거냐 뭐 이런 얘기를 하던데 이거는 좀 적절한 얘기라고 보시나요? 민주당이 유구한 역사가 있죠. 예를 들어 예전에 세월호 사고 났을 때 그 서남수 교육부 장관 그분은 사건에 대해 가지고 대처하느라 네. 그 진도에 가가지고 식사도 거르시고 그걸 박준영 그 당시 전남지사인가요? 그분이 라면이라도 드시죠 해가지고 그 라면 드시면서 끼니를 때우는 장면이었는데 의자가 무슨 뭐 이렇게 좀 뭐 그 컸다고. 컸다고 예. 해가지고 뭐 황제 라면이라는 식으로 몰아가가지고 네. 교육부 장관 날려버린 거 아닙니까? 저는 그런 식으로 매번 사고에 대해 가지고 대처했던 민주당이 지금 다른 잣대를 들이댄다면 굉장히 안타까울 것이다. 다만 그건 민주당이 잘못한 거지 예. 이번에도 그래야 된다는 아닐 겁니다. 음. 그러니까 지금 윤호중 장관은 임명된 지 얼마 되지 않았으니까 네. 이번에 이 건을 인지한 이상 자기가 책임을 맡아서 이걸 해소하기 위해서 아까 말했던 것처럼 이재명 대통령한테 가가지고 대통령님 지금 우리 그 쿠폰 뿌릴 때가 아닙니다. 이거 대처해야 됩니다. 이 말을 할 수 있는 그게 바로 다선 의원 출신 정치인 장관에게 저희가 기대하는 겁니다. 예. 수습 과정을 좀 잘 봐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정치권에서는 계속 좀 이런저런 말들이 나오는 것 네. 같은데 나경원 국민의힘의 경우에는 오늘부터 중국인 관광객들 무비자로 우리 한국에 들어올 수 있게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전산망 마비로 우리 국민의 신원 확인도 어려운 상황에서 중국인 관광객들의 무비자 입국은 미뤄야 된다. 뭐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게 인터넷에서 이런 비슷한 얘기들이 좀 뭐 괴담처럼 떠돌다 보니까 나 의원이 이런 얘기 한 게 아닌가 싶은데 어떻게 저는 들으셨나요? 그러니까 저도 국민들 사이에서 최근에 반중 감정이 얼마나 심한지 잘 알고 있고 네. 저도 국가의 뭐 이런 이민 통제라는 건 엄격하게 이루어지는 생각하지만은 그러니까 이게 붕 떠가지고 나는 중국 싫으니까 다 안 돼 이것보다는 어떤 기능이 지금 마비되었기 때문에 어떤 것이 우려된다가 돼야 되는 것이거든요. 네.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가 출입국할 때 이 시스템이 마비됐다 해가지고 그 법무부에서 출입국 관리가 안 되는 상황이 아니거든요. 그 기준에 맞는 사람만 입국시킬 겁니다. 예, 법무부도 일단 별도로 운영돼서 연관이 없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뭐냐면은 그럼 우리가 뭐 예를 들어 서울 시내에 지금 중국 관광객들이 돌아다닌다 해가지고 저희가 불심 검문하고 이런 거 아니잖아요. 예. 그러면 어떤 우리 행정행위를 하는 데 있어가지고 전산망 장애가 문제가 되는 것을 밝혀야 되는 것이거든요. 네. 근데 그거 없이 그냥 저렇게 불쑥 저도 할 수 있습니다. 저 저런 거 하라면 누구보다 잘할 자신 있어요. 그냥 반중감에 휘어서 적당히 섞어가지고 막 쇼츠 만들고 할 수 있어요. 네. 근데 그거를 정치의 근간으로 삼는 순간 국민의힘 영구집권 못합니다. 그거는. 지금 근데 이런 좀 확인되지 않은 설들이 자꾸 가짜 뉴스들이 확산되는 이유가 뭐 피해를 입었다는 서비스도 상당히 많고 어떤 데이터가 어떤 식의 피해를 입었는지 또 우리 실생활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를 국민들이 알기가 좀 너무 어렵다 네. 보니까 뭐 그렇다던데 이러면 다 믿어버리는 것 같아요. 정부가 좀 어떤 식으로 조치를 해야 될까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우선 역설적으로 이번에 그 사고가 터지니까 원래 이재명 대통령 집권한 이후로 계속 어쨌든 뭐 노동자의 권리를 위해 가지고 뭐 예. 주 4.5일제를 해야 된다, 뭐 퇴근 빨리 시켜야 된다 이런 거 얘기하셨잖아요. 근데 이번에 나오자마자 이제 하신 말씀이 밤샘 복구 지시하셨어요. 예. 예. 그러니까 뭐 당연히 그래야 되는 상황이겠죠. 근데 이 당연히 그래야 되는 상황들이 있을 거라는 거를
이제서야 알게 된 거죠, 대통령은. 음, 예. 그러니까 저는 좀 그런 노동 정책이나 이런 것들도 앞으로 대통령의 관점을 좀 바꾸셨으면 좋겠다. 물론 누굴 혹사시키는 뭐 정기적으로 혹사시키는 건 안 되겠지만은 기업을 하다 보면 아니면 이런 시스템을 운영하다 보면은 당연히 이런 근로 여건이 갑자기 변동되는 상황들이 생기고 이런 건데 네. 이런 것들을 대통령이 너무 경직해서 발언한 것도 있고 지금 저는 결국은 이 SI 업체들이라고 합니다. 보통 SI 업체요? 예, 이 시스템 통합 업체들인데 우리가 어떤 정부 전산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이러면은 외주를 많이 줍니다. 네. 기초적인 요구 사항이 있고 외주를 주는데 그게 이제 먼저 큰 회사들이 받아가지고 예를 들어 삼성 SDS, LG CNS 네. 이런 것들이 받아가지고 밑에 뭐 또 재하청을 주는 경우도 있고 하지만은 17,000개 시스템 중에서 아까 제가 말한 것처럼 레거시라고 합니다. 보통 과거의 시스템 형식으로 구성된 것이 얼마인지를 파악해서 먼저 국민들에게 알려야 됩니다. 음, 그래서 우선순위를 두고 과거에 진짜 우리가 한 2005년쯤에 개발한 시스템이 있는데 네. 이거는 지금 먼저 고치기가 어렵다. 그러니까 이거 서비스를 이용하실 국민들께서는 이거는 복구가 한 한두 달 걸릴 수 있으니까 다른 대체 방안을 해당 관청에서 마련할 테니까 거기 안내를 따르시라. 이런 걸 음, 드려야 되는 거거든요. 예. 뭐 우체국 택배, 우체국 금융 이런 거야 바로 복구해야겠지만은 네. 어딘가 모르는 우리도 처음 들어보는 시스템들이 있을 거거든요. 네. 근데 그거를 필요로 하는 국민들이 몇백 명씩, 몇천 명씩 하루에 있을 텐데 그분들에게 복구 일정이 상당히 지연될 거라는 것을 미리 얘기해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음, 정부가 진행 상황을 국민에게 좀 상세히 알릴 필요가 있겠네요. 이 일선 부분도. 공무원에게도 지금까지 그 안내가 안 됐을 겁니다. 그쵸. 당신이 네. 담당하는 서비스가 이게 얼마 정도 복구가 될지 시간이 걸릴지 모르니까 주민들이 연락이 오면 이렇게 안내해 드려라. 음, 이 가이드라인을 만드는 것이 지금 최우선일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국정자문 화제 얘기를 좀 나눠봤고요. 또 지난 주말에 있었던 게 검찰청 해체안이 가장 핵심인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처리가 된 건데 여기에 대해서 이준석 대표가 광우병 시위 당시 기억을 떠올렸다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물론 이제 긴 글에서 설명을 해주셨습니다만 어떤 이유에서 이렇게 묘사를 하셨을까요? 그때 채널A 앞이에요. 동아일보 앞이에요. 네, 제가 동아일보 앞에 맞아요. 청계천가에 제가 그때 청계천 옆에 좁은 도로들을 버스 한 대씩으로 막아놨던 그 상황이었거든요. 거기 이제 소위 진보 단체라고 하는 곳들이 만장 들고 깃발 들고 이렇게 서 있으면서 야 넘어 이러고 있길래 제가 가서 네, 저는 그때 그냥 일반인으로서 좀 병특하고 있었거든요. 예. 가서 물어봤어요. 아니 도대체 왜 넘어가려고 하시는 거냐. 차벽을 넘어가려고? 예, 그 사병 넘어가면 뭐냐 했더니만은 사실 딱히 뭘 해야 되겠다는 생각은 없으시더라고요. 네. 근데 넘는 게 이제 중요했던 거죠. 아, 당장의 목적은 저 차벽을 넘어가는 거다. 그러니까 이 명박산성이라고 하는 상징물을 넘는 것 자체 행위에 대해서 집중하셨던 거지. 그럼 네, 넘고 뭐 할 거냐. 뭐 청와대를 습격하러 갈 거냐 그 당시에. 아니면 예. 뭐 할 거냐. 근데 그 말을 제가 했더니만은 너 경찰 프락치지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들이 어떤 자신들의 그 수뇌부에서 지정했던 목표물을 자기들은 그냥 넘어야 되는 거고 네. 왜 넘어야 되느냐 왜라는 질문을 누군가 하게 되면은 너 누구야? 이렇게 불쾌감을 되는군요. 느끼는 예. 거예요. 너 왜 여기에 우리의 목표에 대해서 반대 의견 또는 궁금증을 가져? 음, 이건 무조건 넘어야 되는 거야. 너 TV 못 봤어? 방송 못 봤어? 너 거기 동의하는 프락치지. 음, 그래서 저 경찰 프락치를 몰아가지고요. 그때 한 10명 정도 되는 사람들이 저를 가운데 몰아놓고 네. 그때 한참 그런 거 있었거든요. 뭐 예. 머리가 짧으면 경찰 프락치다 뭐 이런 거. 아, 그래가지고 너 신분증 내놔 이러면 저한테 드자비 해가지고 그때 옆에 마침 갓 수습이었던 모 일간지 기자가 있어가지고 네. 저랑 인터뷰하던 저분들 왜 그 붙들고 하십니까? 몰라요. 저도 이렇게 하고 했었는데 그분이 아직도 기자하시는데 요즘 그 얘기하면 참 웃긴데 아, 그래요? 예, 그때 만난 분이 수습 기자였을 텐데, 그때. 그러니까요. 그런데 그런 것처럼 지금 민주당도 검찰이라는 거는 그냥 십몇 년째 벌써 노무현 예. 대통령 돌아가신 지 십몇 년째 좀 깨부숴야 되는 대상인 거지 깨부수고 뭘 할 것이냐 음. 여기에 대해서 아무도 고민이 없는 것 같아요. 이제 1년간 고민하겠다는 거 아닌가요? 유예 기간 1년 동안? 자, 그래서 이제 수사와 그 기소의 분리를 얘기하고 검찰의 보안 수사권을 이제 두느냐 마느냐 이런 거 얘기하잖아요. 네. 저랑 천하람 원내대표가 둘이 앉아가지고 이런 얘기 한 적이 있어요. 한번 우리가 그 민주당이 얘기하는 시스템의 결함 한번 찾아보자. 음. 예를 들어 검찰은 수사를 하면 안 된다는 거잖아요. 네. 이제 온 내용을 갖고 기소만 해야 된다는 거잖아요. 자, 그럼 예를 들어 범인이 딱 이렇게 범인이 이걸 활용하면 어떻게 하면 되냐면요. 경찰에서 막 수사를 받아요. 그러다 이제 자수 안 해요, 여기서는. 네. 막 계속 싸우고 이래요. 그러다가 검찰이 이제 기소할까요? 이래요. 그래가지고 느려다보면은 아 근데 검사님 드린 말씀이 좀 있습니다. 예, 제가 자수를 하고 싶은데요. 그럼 돌려보내야 됩니다.
아, 다시 경찰로? 왜냐면 검사가 거기에 더하면 안 돼요, 뭔가 내용을. 그러네요. 예, 수사하면 안 되잖아요. 진술을 받을 수가 하도 없으니까. 안 되잖아요. 그러면 예. 그러면 경찰 다시 갔다 오세요. 경찰 가요. 또 앉아 있어요. 그래가지고 경찰이 자수하신다면서요. 그런데 갑자기 그 사람이 그런 적 없는데요. 그러면은 어떻게 되죠? 그럼 또? 무한 반복이 될 수도 있나요? 그럼 또 가가지고 또 가고. 가가지고 중요 진술을 하겠습니다. 해가지고 또 해가지고 가고. 네. 아, 제가 쓴 범행 도구가 있습니다. 아, 그럼 갔다 오세요. 이렇게 하면 사실 무한루프 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나는 거기서 내가 기소되기 전에 내가 내 범행 도구를 알려주고 뭐 내 자수를 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는데 야, 너 거짓말할 거잖아. 그냥 안 돼. 기소할 거야. 이렇게 해버리면 나중에 그 검사의 행위 자체가 네. 법정 가서 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그냥 단순히 앉아가지고 이런 억지로 상황을 만들기 위한 가정을 해봐도 네. 사실 범죄자들이 악용할 수 있는 경우가 생기는 겁니다. 이게 뭐 정말로 가정적인 상황이긴 합니다만 없을 거라는 보장은 또 없네요. 또 누군가 아니요, 저희가 악용하려고 할 수 있으니까. 저희가 이 시나리오를 개발한 다음에 민주당 예. 의원이랑 밥 먹을 때마다 이럴 때 어떡할 거예요? 그러면은 큰일 났다. 뭐 이런 반응이에요. 예. 한번 얘기를 해보셨어요, 실제로? 많이 하죠, 요즘 이러면. 이거 예. 어떻게 대처할 거냐. 예. 근데 답을 못 하는군요. 그러니까 민주당에서. 보안 수사라는 게 그런 거거든요. 왔을 때 뭔가 미진하다든지 아니면 네. 새로운 상태 변화가 있어가지고 검사가 여기에 대해서 보안 수사를 하는 건데 수사라는 거는 결국 조서에 뭘 남기는 행위 자체도 수사로 칠 수가 있기 때문에 네. 뭘 여기서 검사 앞에 다 자백을 해도 적을 수가 없어요. 갔다 오세요, 왜요? 뭐 그런 것들까지 좀 감안해서 보완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일단 민주당에서는 검찰이라는 상징적인 조직을 없앤 거에 뭐 약간 이제 환호하는 분위기 뭐 이런 거다 보니까 추미애 법사위원장은 아예 검사라는 이름으로 바꿔야 된다. 그래서 검사 아니고 공소관으로 하는 게 명확하다. 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이게 사실 조직을 좀 계속 자극을 하고 좀 조롱성 발언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느낌이 많이 들어가지고요. 그렇게 해서 좋아할 사람들은 범죄자들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자, 우리나라 검찰이 그래도 그 전 세계 검찰총장 대회 이런 거 하면은 꽤나 대접받는 검찰입니다. 네. 수사능력이라는 것 때문에. 예. 자, 그러면은 검찰도 해외 다른 수사기관과 협력 관계 같은 걸 맺어놓은 것들이 많아요. 그렇죠. 예, 그 수사나 이런 거의 기법에 대해서도 교류하는 것들이 많고, 이런 국제회의 가서 이야기하는 것도 그렇고. 근데 이게 공소청이 된다? 그러면 여기랑 왜 교류하나요? 그 국제기관들이. 교류할 대상으로서 좀 예를 들어 우리가 예. 포렌식 기술에 대해 가지고 니네가 알고 있는 거 우리한테 좀 알려주면 우리가 알고 있는 거 니네한테 줄게. 뭐 이런 교류를 하던 기관들이 네. 갑자기 니네 그래 검찰이었다 공소청이라는 거 바뀌어서 니네는 수사 안 하잖아. 니네랑 왜 교류해? 그럼 그게 다 끊기는 거거든요. 그럼 네. 수사의 노하우나 이런 것들에 대한 교류 같은 것이 예. 형사 공조 같은 것이 다 끊기게 되는 것이고, 그러면 이제 그걸 경찰이랑 하느냐? 우리 원래 경찰이랑 노는데 아닌데? 이래 버리면은 수사 공백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굉장히 저는 걱정이 된다. 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냥 뭐 단순히 그냥 조직 하나 없애는 문제가 아니고 좀 파생될 수 있는 문제가 상당히 많군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문제가 있는데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를 한다면서 공수처 같은 경우는 수사 대상과 범위를 늘리겠다라고 얘기를 해요. 특검도 그렇죠. 특검도 더 센 특검도 특검이라고 그렇고. 그러고 있죠. 예. 그러니까 이제 공수처나 특검 같은 경우는 수사도 할 수 있고 기소도 할 수 있는 거고 검찰의 힘은 뺀다고 하고 어쨌든 이제 공수처로 가는 것도 검찰 출신들이 갈 수 있는 거고 특검도 파견 검사들이 가는 거잖아요. 이 모순된 상황은 좀 어떻게 봐야 됩니까? 제가 그래서 페이스북 그래도 한번 썼던 게, 예. 이런 모순된 상황을 극복할 수 있어야 민주당이죠. 예. 사실 수많은 모순을 계속 이야기하면서, 그러니까 계속 얘기하는 논리가 해보고 보완하면 되지 이런 거거든요. 정확히 그 논리로 만들었다가 전혀 뭐 무능을 입증했던 곳이 바로 공수처거든요. 네. 우선 굴리고 나가지고 보면은 뭐 일이 생기겠지. 이 일이 생긴 게 하필이면은 계엄 수사였고 계엄 수사 때 완전히 난리가 났던 거 아니겠습니까? 예. 저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선 지르고 보자라는 식으로 과연 할 수 있는 것인가. 예, 저는 굉장히 민주당의 국정 운영 방식이 아마추어도 아니에요. 아마추어는 뭘 몰라서 이러는 거지, 알면서 이러는 거는 굉장히 나쁜 사람들이다 이런 생각을 한 때가 있어요, 저는. 알면서도 그냥 어쨌든 눈앞에 목적은 달성을 한 거고 1년 동안 뭐 어떻게든 뭐 아니 분풀이 하고 짜보면 있는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 예. 분풀이 예전에는 윤석열 한동훈 검사를 통해서 하다가 자기 발등 찍으니까 지금 이제 검찰 없애겠다고 하는 거 아닙니까? 누가 그때 문재인 정부 시절에 적폐청산한다고 칼춤 추다가 자기들한테 그 칼 돌아가게 만들었습니까? 본인들이 자기 발등 찍어놓고는 아예 하면서 지금 검찰 없애겠다는 거 아닙니까? 네. 이렇게 가면은 나중에 당신들께서 만드는 중수청 이런 데서 당신들 발등 또 찍을 겁니다. 안 그럴 것 같죠? 자릅니다 또. 예. 그때 되면 또 뭐 다른 기관이 또 탄생할 수 있겠네요. 그러니까 이게 자꾸 우리가 그
제가 항상 하는 비유가 학교 폭력이 문제다. 네. 그러면 거기에 대한 문제를 세심하게 분석해 가지고 왜 학교에서 이런 폭력이 발생하지? 이 고민을 해야 되는 것인데 민주당식 대책이라 그러면요. 학교 폭력이 발생했어? 학교를 없애 이런 식인 겁니다. 아, 예. 어떻게 보면 맞는 방법이죠. 예. 학교를 없애면 절대 학교 폭력이 발생하지 않죠. 네. 그런데 학교의 본래 기능은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음, 그러니까 검찰의 권력 남용이 싫어가지고 검찰 없애겠다. 검찰은 이제 절대 권력 남용하지 않죠. 어딘간 하겠죠. 예. 그리고 검찰이 수행하던 기능은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 매번 이런 식으로 학교를 없애서 학교 폭력을 없애겠다는 식의 이런 접근. 민주당식 해법. 예, 저는 이거는 아니 자기들이 회사를 하거나 자기들이 가정에서도 이런 식으로 대처할까요? 네. 예. 아들이 문제를 일으켜 내쫓아 뭐 이런 식으로 하나요? 저는 이거 되게 이상한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뭐 어떻게 거대 여당이다 보니까 법안은 다 통과돼 버린 상황이고 뭐 그런 상황에서 또 한 가지 사법개혁에도 속도를 내려고 하는 것 같은데 그걸 앞두고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청문회가 내일 열릴 예정입니다. 조 대법원장 같은 경우는 의견서를 내고 당연히 출석하지 않겠다라는 입장을 밝혔는데 민주당에서는 일단 다시 한번 출석을 요구를 하면서 불출석할 경우에 고발도 할 수 있다 뭐 이런 얘기가 좀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민주당의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요. 예, 그 예전에 검찰과 민주당이 한창 싸울 때 그때도 보면요. 본인들이 검찰을 막 쓰레기 집단을 매도하고 여기는 막 악인들만 있고 이렇게 해놓은 다음에 나중에 가서는 야 검찰이 우리 왜 싫어하냐 이런 식으로 얘기해요. 예, 예. 야 검찰이 우리 싫어하니까 우리도 이러는 거야. 막 선후 관계가 뒤바뀌거든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대법원에다 대놓고 여기 대법원장을 완전히 공격해놓고 이상한 사람 만들어 놓겠다고 나서면서 나중에 가서는 대법원장한테 또 저 사람은 원래 우리 싫어했어 이런 식으로 갈 거예요. 네. 예. 그러니까 뭔가 좀 이분들이 사회생활도 이렇게 하나 의심할 정도로 우선 때리고 옵니다 사람을. 때리면서 근데 그 논리 자체가 예. 좀 뭐 모순된 것도 있고 대법원장을 처음 때리기 시작했던 건 좀 확인 안 된 예. 어떤 설에 의한 거였는데 그 얘기는 지금 쏙 들어간 것 같고 그것도 그렇지만은 예전에 그러면은 왜 대선 때 판결을 빨리 내렸냐. 예, 조희대 대법원장은요, 한 2년 전부터 선거법은 633의 원칙으로 판단하겠다. 그렇죠. 원칙 지키라고 계속 얘기를 라고 했죠. 했던 거예요. 그런데 밑에 이제 하급심 판사들이 그 말을 안 들었던 거죠, 오히려. 네, 그 다음에 이제 본인이 관할하는 대법원으로 오니까 나는 그래, 내가 천명한 대로 빨리 하겠다. 이렇게 한 거예요. 민주당이 만약에 여기에 대해서 반발하려면요, 애초부터, 야, 선거법 633 너무 빠른 거 아니야? 국민들이 싫어할 테니까 그 말은 못 하겠죠. 그 633 얘기할 때는 아무 소리 안 하고 있다가 예, 갑자기 이제 그게 이재명 대통령 후보한테 적용되려고 하니까 야, 왜 이렇게 빨라? 이례적으로 빨라. 이례적으로 하급심 판사들이 이재명 후보에 대해 가지고 1심과 2심을 늦게 진행한 거죠. 지금 네. 선거법 재판이 뭐 지난 총선 때 것도 아니고 지지난 대선 거 얘기잖아요. 그쵸. 2022년 대선 께 지금 2025년에 판결이 나왔다는 건데 네, 그게 엄청 누가 선거법 재판을 3년에 걸려서 판단받습니까? 지금 국회의원들 1년이면 다 판결 나옵니다. 1년 반이면은. 네. 그러니까 굉장한 특혜를 받았던 것인데 그거를 가지고 특혜를 없애니까 야, 왜 우리만 빠르게 해? 이런 게 뭡니까 진짜. 이중잣대다라는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예. 정부조직법 개편으로 방송통신위원회도 사라지게 됐는데 일단 처리 과정이라든지 뭐 민주당이 좀 주도했던 법안이란 거는 좀 떠나서 과방위원으로서 보시기에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라는 조직으로 개편하는 거는 필요한 과정인가요? 아니 뭐 업무에 차이가 없어요 별로. 예. 차이가 없는데 굳이 예. 그러니까 신설을 하는 건가요? 우리가 부처 개편을 보면은 이런 환경부 같은 경우에는 예, 환경부에다가 지금 에너지 기능을 붙여가지고 굉장히 부처가 커질 상황이에요. 네, 에너지는 엄청난 영역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성환 환경부 장관을 그대로 청문회 없이 그 자리에 쓰잖아요. 네, 그 정도로 조직이 크게 변했는데도 그러게요. 환경부에다 에너지를 붙였는데도 네, 그렇다면은 이진숙 그 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지금 기능에서 거의 변하는 게 없어요. 이름만 바뀌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새로 선임하고 그 다음에 또 청문회도 새로 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표적형이었다는 것을 스스로 이야기하는 거죠. 아. 만약에 이준숙 위원장이 방송통신위원장에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로 바뀌면서 너무 업무가 많이 바뀌었다라고 주장할 거면 그것보다 많이 바뀐 환경부 장관도 다시 선임하고 다시 청문회하자고 해야겠죠. 아, 예. 그러네요. 기능이 좀 바뀐 정부 부처는 그냥 그대로 두고 방통위만 회의 뭐
조직이 새로 생기니까 뭐 자동 면직이 되고 뭐 이런 식으로 처리가 된 것 그러니까 같던데. 저는 이거를 좀 야당들 사이에서도 이런 걸 논리적으로 계속 지적하면서 예. 이렇게 파고들어야 되는데 지금 보면 너무 국민의힘에서 투쟁한다는 방식이 우격다짐에 가까워요. 예. 음. 그래가지고 이렇게 해서 계속 국민들에게 반복적으로 저게 논리적 모순이 뭐가 있는지 이걸 계속 캐고 물어야 합리적인 국민들이 다 반응을 하는 것인데 예. 지금은 거리로 나가가지고 솔직히 저도 안 보는데 일반 국민들이 뭘 보겠습니까? 거리에 나가서 무슨 말 음. 하는지. 자료 화면으로 그냥 지나가면서 누가 마이크 들고 악 쓰고 있네 이런 것만 보는 거지. 예. 내용을 아시는 거 있어요? 어제 무슨 얘기했는지? 독재 정권 뭐 이런 단어만 좀 몇 개 그거야 뭐 기억나고. 누구나 할 수 있는 얘기고. 예. 아, 근데 저도 이준석 의원이 얘기를 예. 하시니까 아, 그런 식으로 조직의 어떤 예. 그 상당히 크게 개편이 된 것도 장관을 그대로 두는데 뭐 그 네. 논리적인 모순이 바로 좀 드러나네요. 예. 그런 걸 지적해야 됩니다. 예. 이진석 위원장 같은 경우는 일단 헌법 소원 등의 법률적 대응을 하겠다라고 밝혔는데 이게 헌재 갔을 때는 어떤 식의 결론이 날 것 같으세요? 글쎄요, 입법에 의해 가지고 바꿨다라는 것 때문에 회피하겠다고 민정이 생각했겠지만은 예. 저는 위인 설법이거든요, 이거는. 예, 너무 사람이 싫어가지고 정부 조직을 바꿔버린 아마 전 세계 유례가 없을 사례일 겁니다. 음. 그래서 그 헌법재판소도 유의미하게 들여다볼 거다 저는 네. 생각합니다. 이준석 대표 개인적인 얘기, 예. 뭐 개인적인 얘기라기보다는 이 특검 수사와 예. 앞으로 있을 재판 관련해서 좀 예. 여쭤보겠습니다. 김건희 여사 재판을 지금 서울중앙지법에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 10월 22일 정도에 이준석 대표와 윤상현 의원 등을 증인으로 좀 부르겠다라고 얘기를 예. 해요. 근데 재판부에서도 뭐 이분들이 증인 소환한다고 법정에 나오겠냐 뭐 이런 얘기가 있었다는데 이준석 대표가 뭐 당시 상황이 뭐 여유가 되면 참석할 수 있다는 입장을 저는 뭐 밝히셨어요. 궁금한 게 있으면 알려주겠다. 근데 네. 제가 놀랍게도 이제 명태균 사건이라는 게 처음 터졌을 때 예. 그때 막 일부 언론에서 무슨 막 경마식 보도를 해가지고 사실이 아닌 것들이 많이 보도되고 이렇게 했었는데요. 지금 이제 한 시간이 거의 1년 가까이 지나고 나서 보시면요. 제가 처음부터 했던 말이 전부 다 사실에 근거한 거라는 걸 알게 되실 겁니다. 예를 들어서 그 칠불사랑 공간에서 텔레그램 메시지를 보여줬을 때 그 나중에 다른 언론이 밝혔지만은 도와주고 싶지만 도와줄 수가 없다라는 네. 내용이기 때문에 제가 이거는 공천 개입인지 아닌지 애매하다. 음. 도와줄 게가 돼야지 공천 개입이지. 예. 도와주기 애매하다, 도와줄 수 없다라는 게 공천 개입이냐. 지금 다 드러났잖아요. 네. 마찬가지로 여기에 대해 가지고 지금까지 저 일부 언론에서 뻥튀기하고 이제 정권 전복 수단으로 쓰려고 했던 것들이 얼마나 좀 약간 부풀려져 있었는지 알게 될 겁니다. 그러면 직접 나가시겠다. 저희가 법정에서 증언하시는 것도 볼 수가 있겠네요. 근데 뭐 때문에 부른지 아직 모르니까요. 예. 이게 뭐 2024년에 그러니까 소위 칠불사에서 만나가지고 김영선 의원 측에서 전달했던 본인들 공천 자르려고 하는데 김건희가 그 뒤에 있다. 네. 이 얘기에 대한 거면 제가 아는 게 별로 없어요. 그리고 뭐 그거 다음에도 뭐 2022년에 그럼 김영선 의원이 공천받은 것에 대한 것이냐. 예. 그거에 대해서 제가 아는 것도 있지만 그건 뭐 이미 다 얘기를 했고. 그러니까 어떤 부분인지 보고 제가 한번 그거는 더 할 게 있는지 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 질문으로 한번 이 관세 협상 얘기도 안 해볼 수가 네. 없는데 이준석 대표가 지난번에 여기 나오셔서 아마 뒷 얘기들이 이제 좀 많이 나올 것이다라고 했는데 당장에 지금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3,500억 달러 이건 선불이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우리 정부에서는 이게 뭐 객관적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여러 가지 이견이 좀 드러나는 상황 같아요. 이거 접점을 좀 찾을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 외교에서 그 국제적으로 정보 불일치를 이용해 가지고 그 속된 말로 사기치는 사람 가끔 있습니다. 예. 옛날에 임진왜란 때도 보면은 그 일본의 고니시 유키나카랑 명나라의 심유경이 가가지고 각자 왕이랑 각자 그 관백한테 가가지고 쟤네 항복하기로 했어요. 얘가 뭐 우리나라에 뭐 와서 조공하기로 했어요. 이렇게 서로 거짓말 해놓은 겁니다. 네. 그때는 이제 이동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거짓말 검증이 안 될 거라 생각하고 그랬다가 얘네 둘 다 이제 나중에 처벌되는데 대한민국 정부가 국민을 대상으로 그런 정보 불일치를 이용해 가지고 그런 좀 뭐랄까요? 잘못된 정보를 전달하면은 그거는 국민 기만입니다. 처음에는 너무 잘 된 회담이다 이렇게 아니 뭐 긍정적인 합의서 쓸 얘기만 정도 쓸 필요가 없을 정도로 잘 된 회담이라 하는 것이 예. 그때 우리 국민들은 아 설마 정부가 거기에 대해서 거짓말을 하겠어? 라는 생각에 잘된 협상이다 이렇게 막 해주고 했는데 네. 지금 보면은 거의 호텔 외교론 수준이잖아요. 트럼프한테 가가지고 내가 3,500억 줄게 해놓은 다음에 의자 빼준다고 좋아하고 뭐
거기다가 막 행안부 공무원 표창까지 했어요. 예. 뭐 무슨 사진을 줘가지고 이것 때문에 협상이 잘 됐다고. 네. 그래놓고 지금 와가지고 3,500복 주는 거는 우리 망하라는 거다 이러고 있으니까 이게 호텔 외교론이죠. 준다고 하니까 진짜 주는 줄 알더라. 예. 예. 그리고 준 건 없지만은 뭐 지지율은 유지됐습니다. 뭐 이런 거 아닙니까 보면. 네. 그러니까 제가 호텔 경쟁을 지적할 때 이재명 대통령의 사실 설화를 지적한 거나 마찬가지고 네. 가볍게 국정을 접근하는 걸 좀 지적한 것인데 호텔 외교론 이거 국제적으로 문제가 됩니다 이거는. 예. 국제적으로 접목이 됐을 때는 국민들에게도 피해가 올 수 있으니까 짧게 이거 좀 여쭤보고 싶은데요. 지금 민주당 안에서는 약간 자주파가 득세하는지 더민주혁신회 같은 경우는 트럼프 대통령의 이 선불 발언에 대해서 귀신 씨나라 까먹는 소리다 이런 식의 좀 강경한 발언을 내놨는데 이게 지금 협상을 하고 있는 정부 입장에서는 도움이 되는 얘기일까요? 아니 본인들이 합의서를 쓰지도 못한 걸 발표해놓고는 거기 와서 지금 와가지고 트럼프한테 시나라 까먹은 소리라고 해봤자 누가 그걸 합의서가 있고 그걸 들이대가지고 이거 합의서랑 다르잖아 이래야지 얘기가 되는 거지. 예. 둘 다 뭐 예를 들어 구두로 안 말해놨으면 트럼프가 그렇게 하는 건 문제가 됩니까 그게? 그러니까 합의서를 못 받아온 사람들의 잘못인 것이지. 그리고 이중 플레이 하려다가 지금 여기 크게 걸린 사람들의 문제인 것이지. 트럼프가 잘한 건 없지만 그렇다고 해서 트럼프도 지금 아무 말도 안 자기 하는 거거든요. 예. 근데 이재명 대통령은 그렇게 따지면 와가지고 뭐 그런 식으로 뭐 있는 말 없는 말 다 섞어가지고 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뭐 서로 비슷비슷한 상황에서 누가 누굴 욕하는 건지. 네. 예.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 모시고 얘기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